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올랐으니까 좀 나아지셨죠? 오늘은 급락장에서 바닥이 형성되는 과정과 원리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전제가 좀 필요한데요. 그냥 일반적인 하락장이 아니고 요즘 같은 폭락장에만 해당되는 전략입니다.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0년 주기 위기설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죠. 이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이 달러의 색깔이 고와서 기축통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국제거래에서 결제통화로 달러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외에서 석유를 사와도 석탄을 사와도 달러로 결제를 합니다. 석유를 받아오고 나서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다면 약속 불이행,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은 기본 결제 수요를 위한 달러를 어느 정도는 보유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 평상시에는 달러가 딱히 부족하지 않은데요. 시장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이 달러의 가치는 급속도로 상승을 합니다. 물론 각국 정부들은 외환 보유고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위기가 오면 이 달러를 제외한 엔화, 위안화 모든 통화들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위기를 맞게 되면 정부는 또다시 이런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달러 위주의 보유 외화 비중을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나라가 1인 독재라면 주기적인 달러 위기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달러 세상에서 살고 있는 대다수의 정부들은 대부분 민주적 국가이기 때문에 대략 한 10년 정도면 정부가 교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권이 바뀌게 되고 과거 정권에서 겪었던 달러 위기를 망각할 수밖에 없죠. 결국 혹독한 달러의 교육이 재개되고 그 잔인성을 실감한 이후에나 달러 사재기에 나서게 되죠. 실제로 신흥국들은 금융위기를 경험한 이후에 달러를 좀 더 쟁여두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중국하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은 작년 말 기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무려 7배 이상 증가했으니까요. 이 각국에서 달러 보유량을 늘린다. 이건 기축통화로서의 권력이 강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보유한 달러가 만약에 휴지가 된다면 그것 누구도 원치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감히 달러를 우습게 보고 조금 버르장머리가 나빠질 때를 즈음해서 달러 위기가 온다는 것이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위기의 심리인 주식이설의 근간이 됩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혹은 터무니없는 음모론이든 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런 위기로 인해 달러의 지배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고의로 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고의로 그 위기를 방치해 두었다는 흔적은 도처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연준의 부양책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 국채 3,750억 달러어치를 사기로 했고 MBS를 2,500억 달러어치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주택뿐만 아니라 상점, 오피스 빌딩, 쇼핑몰 등 대출이 이루어진 소위 이 CMBS라고 그러죠. 커머셜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스인데요. 이것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단단히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MBS라고 한다는 것이 금융위기 때 위기의 진원지였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계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쓰였던 TARP 기억하시죠? 요걸 부활시켜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대출 채권을 매입하기로 합니다. 이건 이제 ABS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되겠죠. 이 밖에도 대기업 지원을 위한 회사채 매입 방안도 밝혔는데요. 대충 이 정도면 지난주에 양적 완화 정책에 이어서 매머드급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이번 주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저는 늘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벌써 한 20여 년 동안 12시 전후로 해서 밤 12시 전후로 해서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그 결과만 보시지만 저는 어떤 뉴스가 시장이 딱 임팩트되었을 때 반응을 모두 실시간으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연준의 정책이 나온 시기가 정확하게 화요일 새벽 미 증시 시작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미 증시가 올랐느냐? 아닙니다. 하락했어요. 심지어 연준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는 물론이고 장중에서조차 큰 도움조차 주지 못했습니다. 정작 주가 급등은 그 다음 날인 수요일 새벽이었죠. 이 정부의 재정 패키지 소식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FDA로부터 조기 임상 승인을 얻었다라는 뉴스 때문이었어요. 최근 연준의 행동들이 발표되었던 날, 그리고 주가의 반응, 요걸 딱 하나씩 매칭해서 보신다면 지금까지 연준이 했던 유동성 공급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해독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점 충분히 여러분들도 스스로 입증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긴 제가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굳이 먼저 해독제를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달라는 대로 물을 틱틱 줘버리면 그 물의 고마움과 위대함을 느끼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과거 금융위기 때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는 부동산으로부터 왔습니다. 엄청나게 주택 가격이 막 상승했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더 오를 것을 전제로 해서 소위 에쿼티론이죠. 대출을 거의 100% 가깝게 해줬습니다. 이 집이 1억이면 1억까지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로 인해서 MBS 시장이 부실해지게 됩니다. 이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은 MBS를 이 CDO라고 하는 상품 안에 다 밀어놓고는 신용공여를 통해 모든 금융권을 하나로 묶어버리죠. 그리고는 일시에 터뜨려버립니다. 위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의 부동산 위기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왔다면 해독제가 뭐가 될까요? MBS에 대한 무제한 매수가 바로 해독제가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기초적인 상식을 연준의 노련하고 영민한 노인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금융위기 초기의 연준은 그 위기의 진앙지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린 적도 없어요. 오로지 그들이 한 일은 돈을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통해 계속 찍어 뿌렸습니다.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뭔가 위기가 커지게 되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인 치료는 하지 않고 그 달러 수요에만 반응을 해서 찍어 뿌린 겁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 발표됐던 연준의 정책에는 MBS에 대한 매입 계획이 분명히 명시돼 있잖아요. 지금은 주택시장이 전혀 부실한 상태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을 지난 금융위기 때는 왜 생각조차 못했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MBS에 대한 매입 계획을 조금만 일찍 발표했더라도 금융위기를 조기에 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지난 2008년 여름 위기로 인해서 시장이 곡소리가 날 때쯤 우선 외환 스왑 거래를 선진국 5국과 체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머징과의 달러 수합은 하지 않았는데요. 좀 더 위기를 방치해 둔 것이죠. 실제로 당시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만수 씨가 달러를 좀 달라고 엄청나게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모른 척하다가 결국은 2008년도 10월 말 우리 경제가 거의 초죽음 상태에 와서야 수합 거래가 허가가 됩니다. 위기는 거기서 나왔는데 말이죠.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한 거죠. 이 수합 거래가 열리고 나서 비로소 우리 시장은 이 치솟던 환율이 잡히면서 잠시나마 반등을 주었죠. 일반적으로 수합 거래가 시작이 되면 목적의 80%는 달성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반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뼈에 사무치지 않고는 이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없거든요. 당시 미국 자동차 3사에 대한 위기설로 인해서 시장이 좀 더 공포스러워진 이후에,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비난이 모두 찬양으로 바뀌었을 때쯤을 해서 슬쩍 MBS에 대한 매수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게 2009년도 3월이었어요. 그날 이후 진정 반등을 하게 됩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을 시작합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던 그 해독제, MBS에 대한 무제한 매수는 달러 찬양이라고 하는 목적이 완벽하게 달성된 이후에나 투입되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수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라든지 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이런 것들은요.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진통제였을 뿐 진정한 치료제, 해독제는 아니었단 말이죠. 연준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 하지만 정작 해독제는 뒤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그 이전의 여러 위기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달러 수합 이후에도 진짜 해독제가 나오는지를 끝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 수주 동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연준에서 금리 내리고 유동성 공급하고 이건 달러에 대한 수요에 반응하는 거죠. 치료제는 될 수 없어요. 그냥 달러가 대량으로 필요해졌으니까, 위기가 커졌으니까 그 달러를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겁니다.
달러,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이 그 달러가 왜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 치료는 결코 아니죠. 치료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준이 여러 번 행동을 했잖아요. 뭐 금리를 50bp 내리고 100bp 내리고, 하지만 그때마다 시장은 작은 반등조차 없습니다. 마치 매머드급 정책을 공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도 연준 정책의 등급 외 회사에 대한 지원책 쏙 빠져버립니다. 이번 위기가 뭐 때문에 생겼어요?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통제로부터는 위기지 않습니까? 전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70%가 소비로부터 창출되는데 미국의 소비자들을 꽁꽁 묶어놔서 글로벌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위기잖아요. 장사를 잘해서 기업 유보가 큰 회사들이야 뭐 충분히 견딜 수 있겠지만 미국 경제의 85%가 중소 서비스 업종입니다. 제조업은 얼마 되지도 않고요. 연준은 회사채를 매수하겠다고 하면서도 신용도가 높은 회사에 한정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진짜 해독제는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위기에서 진짜 해독제가 무엇이 될까요? 제가 보는 해독제는 등의 회사에 대한 구원 혹은 저가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 새벽부터 반등을 줬죠. 그 반등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길리어드사에서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했다가 이상해서 개발이 중단된 약이 있어요. 렘데시빌이라고 있는 게 그런 약이 있는데 FDA에서 조기 임상 승인을 득했다라는 소식이 매우 크게 작용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신약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신약은 좀 비싸죠. 이래저래 범용약품으로는 자격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는 진짜 해독제는 조금 저가여야 되고 범용성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이 지난주에 매우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IHU 연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만 투여한 집단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투여를 한 그런 집단 그리고 나머지는 위약군,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위약군으로 나눠서 이 실험을 했는데 딱 3일부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들에게서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아지트로마이신 항생제인데요. 이걸 함께 병행했던 실험군에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실험에 참가했던 환자 수가 너무 작아서 그 결과를 모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지트로마이신과 병행했던 실험군의 완치율은 무려 100%였다고 합니다. 그 치료에 참여했던 모든 양성 환자들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1950년대 이전에 말라리아 치료용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려 70년 이상 인체 투여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고 유의미한 수준의 부작용이 그나마 좀 작다는 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입증된 약물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로열티 기간도 모두 끝났어요. 그러니까 로열티 기간이 끝났다는 얘기는 능력만 있다면 아무 제약사에서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도 뭐 한 알에 3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무척 싸고 이미 이 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들 중에서 일부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원가에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요. 물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권위 있는 내과 전문의 소견이 아직도 제 마음에 좀 걸리긴 합니다만 FDA에서 범용 치료제로 승인해 준다면 시장 반등에 필요한 진짜 해독제를 주는 것으로 저는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채권 시장의 정상화와 달러의 위상 강화를 각각 50%의 확률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4대 6으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지난 수요일 새벽이었죠. 트럼프의 말만 믿고 클로로킨 복용한 남자가 사망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 사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기사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아시다시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요. 트럼프가 강추하는 약물이기 때문이죠. 연준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연준의 권위에 대항하고 심지어 연준 수장인 제롬 파월을
50년째 백수 생활 중인 동네 아저씨보다 못한 수준으로 그 품격을 저하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고 싶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는 달러의 위상을 약화시켰고 미국 위주의 동맹 개념을 무너뜨림으로써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왔던 미국에 대한 신뢰를 동네 양아치 수준으로 떨어뜨린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60%의 확률입니다만 만약 지금의 위기가 트럼프로 인해서 심하게 찌그러든 달러화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면 그까짓 렘데시비르나 혹은 대규모 부양책만으로는 지속적인 반등을 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대략 어떤 모습이 나와야 바닥이겠니? 어떤 모습이 나와야 바닥으로 인정할 수 있니?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전에 불이 나면 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큰 불, 그러니까 TNT와 같은 폭탄을 터뜨려서 불을 끄게 되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하락장은 호재로 일어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즘과 같은 폭락장은 어지간한 호재에 반등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매우 강한 악재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매우 친숙하게 잘 알고 있는 회사의 부도 소식이나 한계 기업들의 줄도산 소식 혹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죽음 등 거역할 수 없는 악재가 나오는 순간이 온다면 그곳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에서는 거역할 수 없는 악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말고도 기억해 두실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구조줄눈이죠.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구조줄눈이라는 것은 건축용어입니다. 건축물의 스팬이 길어지게 되면 열팽창으로 균열이 갈 수 있거든요. 그 균열이 갈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둠으로써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는 균열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차트를 잘 연구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유도할 수 있는 위치가 지정되는 편인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죠. 주가가 하락하면 아무도 안 팔아요. 그렇지만 하락하기만 했던 주가가 3월 20일에는 훅 올라가죠. 그러다가 다음날 훅 빠지게 되면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상실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그곳에서 못 팔았을까 하는 자괴감 말이죠. 살랑거리는 봄 아지랭이의 축대는 무너지는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에는 무너지지 않아요. 신랄 같은 희망과 처절한 절망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위치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구조줄눈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구조줄눈이 만들어지면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매도하게 되는데요. 이건 마치 세일엔의 노래 같아서 스스로 몸을 묶어두지 않으면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리해드리죠. 세계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데이빗 테퍼는 대규모 구제 패키지가 나오면 증시의 단기 바닥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성공한 헤지펀드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조건 존중합니다. 근본적으로 증시 패키지는 진통제일 뿐 해독제는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장의 진정한 해독제는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값싼 치료제의 등장이나 등의 기업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둘 중 하나가 노출되면 오늘이라도 바닥 가능합니다. 확률은 40% 정도입니다. 하지만 달러 위상 강화가 목적이라면 그 바닥을 함부로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외환 수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바닥과는 멀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더 큰 위기를 만들어 뼈에 사무치게 할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추가 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바닥은 거역할 수 없는 악재나 혹은 구조줄눈이 형성돼야만 가능합니다. 확률은 대략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혹여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가지의 공포를 직접 겪어보았습니다만 매번 이번 공포는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지언정 지금까지 시장의 결과를 바꾼 공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연준의 자산이 조만간 1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돈들은 결국 주식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우리는 정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줄눈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컴퓨터와의 단절을 강추합니다.